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기 직전 학급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학원 측에 이제 의뢰를 받고 나서 강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게시판 보니까 뭐 부르타 대비용 뭐 강의다. 예, 안 그렇습니다. 마무리 특강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기본기.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참고 자료를 해가지고요. 여기 기출 그 목록표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은 노원만 하니까 6페이지 보시면요. 32의 예상 문제를 제가 좀 많이 잡아놨어요. 보통 한 25개 내용을 잡고 있는데 잡다 보니까 뭐 한 30개 가까이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총론 파트에서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나와 있는데 근로자성은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점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과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다가 이번에 근로자성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성과 관련돼서 출제된 지가 한 2, 3년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한 B급으로 잡았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성과 관련돼서도 29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파견근로와 관련돼 가지고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된 판례들이 뭐 짜실한 것들이 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타 대비해서 이 파견근로에 있어서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의무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근로계약 일반론 보시면은 경업금지 의무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B급으로 잡아놨고요. 자, 안전배려 의무도 미기출입니다. 근데 이거는 낼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개념 정도만 부르타로 C급 잡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균등처와 관련돼서요. 근계법상 균등처우는 우리가 출제가 한번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제법상 차별처우는 미기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A급 논점으로 잡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이제 고령자 고용법상 그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와 관련돼서 임금 피크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고령자 고용법 자체는 우리 노무사 시험 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균등처우와 관련돼서 성별, 국적, 신학,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내용은 예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 이한 차별 자체가 설령 고령자 고용법이 없다 하더라도 균등처우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B급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유양재원 금지와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가 가장 최근 문제는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사인업플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매각 그 위로금 판례를 제가 C급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채용 대정과 관련돼서는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B급으로 좀 잡아놨고요. 그리고 취업기초와 관련돼서는 취업기초 최근에 2년 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출제된 게 별로 없는데 그 2달 전에 우리가 사회통념상 합의성 요령이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이게 시사성이기 때문에 C급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칠 것인가. 그리고 소급 동의의 문제가 미기출이기 때문에 역시 C급으로 잡았습니다. 자, 임금 파트 보시면요. 임금성 판단과 관련돼서 출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임금성과 관련돼서 성과급과 복지 포인트 임금성 판단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좀 잡아놨고요. 자, 통상임금은 우리가 장기에 나왔기 때문에 과감히 제끼고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미기출이니까 A급으로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임금과 관련해가지고 포괄임금제도 우리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A급으로 잡았고요. 최우선 변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기출이에요. 근데 실제 그걸 사례 문제로 낼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C급으로 제가 잡았고요. 자, 그다음에 근로시간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출제할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걸 사실상 노동법은 우리가 실체법이기 때문에요. 사항 검토를 할 때 근거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판례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행시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어도요. 사항 검토를 할 수 있는 노동법 문제는 좀 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없이 우리가 최저임금을 잠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그 합의가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치고 넘어갈 거고요. 자, 휴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대해서 우리가 출근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거는 A급 논점으로 잡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사권과 관련돼서는 한동안 출제가 좀 안 됐습니다. 전적은 미기출이니까 A급이고요. 전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단하죠. 사례 문제는 출제가 안 되는데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한 출제된 지가 한 10년 넘어가지고 한 C급으로 이렇게 좀 잡아놨고요. 전출과 근로자 파견은 특혜급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신 판례니까 A급 잡고요. 자, 그다음에 휴업과 관련돼서는 휴업과 휴직 그리고 대기반영 관계가 미기출 판례입니다. 자, 특히 송도개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이게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B급으로 좀 잡아놨고요. 자, 해고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묵시적 의사 표시한 해고 정당성 이 부분이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B급으로 잡았고요. 자, 작년에 우리가 그 저성과제에 대한 해고 정당성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고 정당성 파트는 사실 A급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 미기출이고 실무로 이슈가 많죠. 그래서 역시 A급 잡았고요. 자, 기타 심할서 제출 명령 미기출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C급 잡아놨고, 자, 그다음에 사생활 비행과 관련돼서 형사상 유죄 판결 받았을 때 당연퇴직 규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분, 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출제가 되면 답안 구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제가 B급 잡아놨고요. 자, 정리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일부 그 폐지가 원칙적으로는 정리 해고에 해당되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사업 폐지로서 통상해고에 해당할 것인가, 이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급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B급으로 잡아놨고요. 자, 기타 긴박한 견사 필요도 A급으로 잡아놨고요. 징계 절차는 미기출입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소멸기의 통보 방법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예급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해고 시기 제한도 사실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지만 미기출이기 때문에 C급으로 잡아놨고요. 자, 해고 예고는 제가 위자료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B급 문제로 잡아놨습니다. 자, 표가 뒤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 해고 서면 통지는요, 작년에 이제 20점짜리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전자문서한 해고 통지는 미기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책길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C급 잡아놨고요. 자, 그다음에 부당해고 효과는 미기출입니다. 그래서 소급임금 지급과 관련돼서 우리가 중간 수익 공제 이런 부분들 B급으로 잡아놨고요. 자, 그리고 사업 양도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양도 시에 승계되는 근로자 범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B급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동안에 이거를 다 다룰 건데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드린 그 사례를 푸는 노동법 그 사례 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안 드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푸는 노동법 책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나갈 진도 중에 좀 그 C급들 빼고요. B급 이상들은 제가 다시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나가는 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 복습 자료 쓸 수 있는 그 PPT 자료를 다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정말 빠른 속도로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확인차 가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근계포상 근로자성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단분이 아니라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근계포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일단 우리가 법조문을 반드시 쓰셔야 되죠. 그래서 법조문에서 첫 번째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임금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만일에 우리가 단무적 문제가 나오면요, 이러한 징표들에 대해서 자세히 써야 되지만 사례 문제에서는 자세히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법조문만 쓰고 바로 판례 쓰면 모양새가 좀 떨어지니까 별도 목차 구분하지 않고요. 의 개념에서 직업 종류 관련 없이 우리가 직업 종류 불문하고 직종 불문, 고용태 불문 뭐 이 정도 쓴다거나, 만일에 설문에서 공무원의 어떤 신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 내용은 반드시 써야겠죠.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임금 목적 이건 뭐 넘어가시고요. 자, 사업장 이거는 개념을 좀 암기하시면 좀 좋습니다. 다른 데서도 한 3군데에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업이란 사회생활을 지휘해서 하는 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 조직을 의미하고요. 자,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재무회계에 대해서 일정한 재량권 인정되는 그 독립사업부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근로제공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적법 그 불법 불문한다.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그럼 어떤 형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프레임은 우리 판례 전문이기 때문에 이 한 판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이냐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자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법조문 근기법 제2조 제2랑 제1호 개념에서 판례가 추가하는 게 뭐다? 종속적 관계. 이거 하나 추가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속관계 판단할 때는요, 우리가 첫 번째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개수성과 전속성, 기타 요소로 나눠지고 있고요. 자, 별도로 종속노동성과 관련돼서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상당한 주의감도, 근무시간, 근무장소로 판단하고, 자, 그리고 독립사업자성이 보통 이제 판단 징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비품 소유 여부라든가 재산자를 대행해서 자신의 노무를 대행케 하는지 여부, 자, 기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윤의 창출,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여부. 자, 이러한 독립사업성 징표가 부정돼야지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기타 보수 근로대가성은요, 근로 대상적 성격과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지급된지 여부,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이런 거로 판단하고, 계약관계의 개수성과 전속성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판례 내용을 보시면은 근로 제공 관계의 개수성과 전속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 문제에서는 어떠한 법률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로계약에 해당하는가 이걸 판단하니까 이 계약은 우리가 일단 노무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쓰시는 게 타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요소로서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인지 여부로 판단하고요. 자, 기타 부차적 요소가 있는데 사인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큰 징표들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취업규칙, 기본급, 그리고 근로소득세, 징수 여부,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인지 여부. 자, 이런 것들은 부차적 요소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두문자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안 하고요. 두문자 필요한 것들만 여기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암기를 해주시고 다른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서 두문자 암기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례 문제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1문.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계법상 근로자성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들으시다가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하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단문형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하고요. 그러니까 단문형 논점 정리하고 사련 논점 정리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문형 논점 정리는 뭐냐? 어떠한 주제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에서 왜 쓰는지 이 주제가 갖는 의의가 있겠죠. 거기에 관련해서 중요한 목차들 예무가 쓰면은 이게 사안의 단문형 문제에서 논점의 정리인데요. 사례 문제는 목차 쓰는 게 논점의 정리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강사님들 보시면은 어떠한 주제에서 뭐뭐에 대해서 내가 검토해 보기를 한다, 살펴보기를 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례 문제에서 논점의 정리는 뭐냐? 갑과 을이 다투죠. 그러면 갑과 을이 다투면 누가 옳고 그른지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싸우는데 을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갑이 뭐라고 할까요? 야, 왜 을이 맞는데 이렇게 따지겠죠. 그러면 을이 맞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 찾는 게 뭐다? 논점인 거죠. 즉 갑과 을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거기에서 다툴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게 논점이고요. 이 논점을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논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관계의 키워드를 언급해서 쓰는 게 우리가 논점의 정리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대법원 판례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대법원 판례에서 청구 취지 있죠. 청구 취지가 여러분들 실제 사례 문제에서 논점의 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포인트만 한번 잡을게요. 사실관계를 다 읽으면서 나가기에는 너무 진도가 많습니다. 자, 일단 논점의 정리를 보시면요. 지금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지금 이 지점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회사 측에서 뭔가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장이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자기 돈으로 쓰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주된 사실관계로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논점력을 보시면은 갑은 A 회사가 자, 포인트 회사가 주장을 하는 거죠. 회사는 뭐? 야, 지금 너 근로계약 안 썼잖아. 이렇게 쓰는 거죠. 너 고정급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근로자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갑은 A 회사의 근로계약이 아닌
지점장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죠. 또 인사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근무 시간 등의 규정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타 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인센티브만을 지급받았다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형식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성이 부여된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포인트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근로자자 아니다. 가장 중요한 판례가 뭐다? 종속적 관계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지시 등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주세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문제가 된다. 이게 논점이고요. 자, 이 논점을 우리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눕니다. 자, 특히 핵심 업무인 지점, 운영, 그리고 관리 업무에 대해서 포인트가 업무 지시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부. 자, 그리고 이제 독립사업성이 또 중요합니다. 자, 위탁지점장 갑이 독립사업자로서 실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뭐 기타 이제 보수 근로대가성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목차는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법조문을 반드시 써주시고요. 법조만 쓰면 좀 없어 보이니까 간단하게 법조와 관련된 세부 내용 몇 개만 좀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계법상 근로자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직자와 실업자는 근계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그 내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성 판단 기준 보시면은 기본 원칙 그리고 종속성 판단 기준 이건 판례 전체 내용이니까 이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은 근계법상 사용자성인데요. 자, 근계법상 사용자성은 제가 이제 C급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로 만들어 놓지는 않고 복습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용자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랑, 제2호에 있는데 개념 자체는 사업주, 사업개념 담당자, 중간관리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주는 회사 주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도장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이 되는 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판단은 실적인 근로관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그 사업을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자, 중간관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 주의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실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관리자와 여러분들이 이익대표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포인트는 간단해요. 업무 지시를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부하 직원이 있다. 그럼 접근을 뭐로 한다? 중간관리자로 가면 되죠. 근데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없어. 내가 제일 말단이야. 내가 실무자야. 이해가 됐죠? 그럼 이때는 중간관리 접근을 안 하고 뭐로 간다? 이익 대표자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인급들은 중간관리자가 될 수가 없죠. 상급자만 있으니까. 자, 이거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데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 자, 이렇다 하더라도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위장도급을 했을 때 원고용주에게 채용된 피고용인이 제3자의 어떤 근로자라고 주장을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게 묵시적 근로관계 그리고 법인격 부인의 법리죠. 자, 이것도 29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판단 기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원고용주와 이 원고용주 법적 주의를 보는데 이 원고용주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경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자, 덧붙여서 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서 노무 제공 상대방도 제3자이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여서 그 제3자와 피고용 간의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있는데 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언제나 그 결론이 묵시적 근로관계와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서 뭔가 법률 관계를 주장할 때는요, 간접 고용 관계인 파견 근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직접 고용 관계를 주장하겠죠. 근데 직접 고용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은, 자, 여러분들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메모 거의 다 하세요. 자, 첫 번째 임금, 그리고 채용. 여기에 제3자가 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용행위에 관여하거나 또는 임급직에 관여하는 징표가 나왔다. 이거는요, 우리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채용이라던가 임금에 대한 어떤 입증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뭔가 업무 지시라니까 이 경우에는 간접 고용관계에서 파견 근로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러면은 파견 근로 범죄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묵시적 근로관계만 쓰면 좀 없어 보이니까 법인격 부인을 같이 쓰는 거고요. 근데 직접 고용관계 성립을 안 해. 그러면 굳이 이 법인격 부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격 부인의 범죄는요, 객관적인 그 상황 자체가 제3자 회사가 이 원공주에서 현실적인,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지배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그 상황으로서, 주관적인 의사로서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 원고용주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을 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키워드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견 근로와 관련돼 가지고요. 여러분들 판단 징표인데, 자, 일단 판례에 따를 때는 중요한 거 실질적 징표부터 나오죠. 그래서 피고용인과 제3자 관계에 있어서 피고용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누가 하는지. 그래서 제3자가 하면은 이거는 간접 고용을 하고 있죠. 파견이 되고 있고요. 또 제3자가 사업장에 편입이 되고 있는지, 또 작업투입 근로자 선발 등에 대한 결정권을 제3자가 한다면 이거는 파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3자와 이 원고용주 간의 어떤 형식적인 징표들을 보시면은 계약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지, 또 피고용인의 업무 구분성, 업무 전문성과 기술성, 또 원고용주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파견 근로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파견 근로를 1차만 조금 하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파견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면요, 누구나 다 직접 고용 안 하고 간접 고용하겠죠. 그래서 법은 원칙적으로 이 파견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 업무들을 한정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업무들을 대통령령으로 한정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니까 여러분들 버려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게 있죠. 절대적인 파견 금지 업무가 아니고, 자, 절대 파견 금지 업무는 아닌데 상시적으로 이거를 파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쯤 되는 거죠. 그건 뭐냐? 원래는 안 되는데, 자, 임시 파견이 가능한 것으로서 출산이나 질병 또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 또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져 가지고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시 파견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상시 파견 업무는 아닙니다. 또 절대적 파견 금지 업무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얘가 바로 임시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오면 제조업 관련된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회사에 일을 파견을 했다. 그럼 이건 뭐다? 원칙적으로 불법 파견인 거죠. 다만 만일에 이런 임시 파견이 허용되는 사유가 인정된다라면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상시 파견의 경우에는 우리가 1+1 해서 최대 2년간 파견이 가능하고요. 절대적 파견 금지 업무는 파견 자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임시 파견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1차용이니까 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직접 고용 의무가 언제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직접 고용 의무는 불법 파견 시에 발생합니다. 불법 파견 시. 불법 파견. 자, 그러면 언제 파견 사업이 불법이 되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대상 업무를 봤을 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임시 파견 허용 사유가 아니라면 불법 파견이죠. 자, 그리고 절대 금지 업무, 불법 파견입니다. 그럼 어떻게? 불법 파견 그 즉시에 지금 직접 의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법한 파견이라 하더라도 파견 기간을 초과하겠죠. 그러면 그 파견 기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뭐가 된다? 불법 파견. 그러니까 적법한 파견이 불법 파견 되려면 2년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누구? 고령자의 경우에는 총 파견 기간 2년을 초과해서도 우리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는 만 55세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 사업에 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았다. 그러면 역시 불법 파견이 되는 거죠. 즉시 직접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연역적인 내용인데요. 설마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조금 없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견법은요, 법이 2번 개정됩니다. 언제 개정되느냐? 자, 첫 번째 98년 7월 1일 한번 개정되고요.
2007년 7월 1일 날 법이 이제 개정되었다가 이제 유예기간 두고 시행이 됩니다. 잠깐만. 요때 이제 2007년 그리고 2012년 이렇게 개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 98년에는 파견법이 이때 시행이 되는 거죠. 이게 시행되고 이제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견법이 시행될 때는요,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직접 고용 간주 규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적법 파견, 불법 파견 이 구분 없이 있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야, 지금 직접 고용 간주되는 거에 대해서는 총 파견 기간 2년을 초과한 경우, 즉 적법한 파견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대법원이 무슨 소리냐, 불법 파견도 당연히 이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거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적법한 파견으로만 축소해서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는 점. 자, 그리고 만일에 이걸 적법한 파견만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을 둔다라면 오히려 불법 파견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법적 형평성에 반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파견법 위반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런 불법 파견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만 이때는 즉시 직접 고용 간주되는 게 아니라 2년 후 파견 기간이 초과가 되어야 직접 고용 간주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007년 7월 1일 이때는 법이 개정돼서요. 직접 고용 간주에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으로 법이 개정됩니다. 자, 그러면서 불법 파견은 원칙적으로 즉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인정이 되는데 입법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의무 업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입법 미비로 가지 마시고요. 이 경우에는 종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끌어와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2012년 8월 1일 날 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경우에도 즉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역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파견법이 나왔을 때 만에 하나라도 연도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현행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연도별로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요. 총 파견 기간 중에 만일에 파견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다. 자, 이렇다 하더라도요. 결론으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근거 세 가지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파견법의 입법 취지는요.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고요. 자, 두 번째 파견 사업주와 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실상 사용 사업자와 관련되는 것이지 파견 사업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자, 또 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성립 요건으로서 파견 사업주의 동일성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거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 파견 사업주와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법률 관계가 변경되었을 때 그때 그 사용사업주 직접 고용 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됐던 거죠. 29회 때. 자, 그래서 그 파견 사업주 회사로부터 파견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당연히 직접 고용 의무 규정 배제되지 않는다. 자, 근거는요. 이게 거의 유사합니다. 얘랑 근거가 거의 유사해요. 자, 첫 번째 파견법의 그 입법 취지. 그래서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고, 또 이런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파견 사업주와 직접 관계가 없으며, 또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그 효력 요건으로서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니까 파견 사업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파견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그래서 법원에 이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고용 의사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부할 권리를 행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법원에서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직접 고용 성립이 되는 시점까지는 근로자 지위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 지금 A 회사의 갑이 이제 파견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2년이 되기 전에 파견 사업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20년, 21년 2년이 지났죠. 자,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여기까지가 2년이죠. 2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회사 측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직접고용 의무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3년, 여기 3년 차죠. 3년 차가 되었을 때 회사가 갑의 근로 제공을 거부합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원래 지금 이런 거죠. 회사 측이 주장하는 거는 야, 파견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니까 이때부터 2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총 사용 기간이. 자, 그랬더니 이제 법은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파견 사업주가 변경된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실질적으로 사용 사업주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접 의무가 발생을 하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 그 파견 근로자는 법원에 고용의사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권리를 행사해서요. 법원의 판결이 되면 그때부터 지적 고용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요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근로자주의가 없죠. 그러니까 임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이때는 임금 상당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지금 이 기간은 근로자주의가 없죠.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데 가서 이 기간 동안에 수입을 받았다. 그러면은 민법 538조 제2항 규정을 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손익상계가 들어가서 다른 데서 수입을 받은 부분은 우리가 전액 상계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손익상계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해고와 관련돼 가지고 중간수익 공제와 관련돼서 평균임금 70%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다. 그 법리를 여기에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때는 전액 상계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우리가 역시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 3년간 일을 합니다. 자, 3년간 일을 하는데 지금 일하고 나서 지금 파견 회사로부터 이제 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견 사업주와 그리고 파견 근로자와 법률 관계는 직접 고용 의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용 사업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그 이전인 2020년 1월 2일 날 발생을 하고요. 역시 위에 있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파견 근로자는 법원에 사용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 의사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업상 권리를 행사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을 한다. 역시 의무 위반 시부터 판결이 확정된 시점까지는 임금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게요. 별건 아닌데 뭐 여러 그 판례 평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자, 제가 좀 사라질게요. 여기 직접 고용관계 성립하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계약 형식입니다. 계약 형식. 그래서 직접 고용이니까 내가 채용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무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판례는 뭐 당연하죠.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기간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법은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서 이 사업장은요 다 기간제 근로자예요. 다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 사람만 오히려 파견 근로자였던 자를 우리가 무기계약제로 바꾸는 건 우리가 형평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해당 당사자가 야, 나는 그냥 무기계약제 원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를 원해. 그래서 본인 자체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수 있다. 판례 간단하죠. 이거 스캔용 판례 아닙니다. 근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원칙은 기간제 무기계약제로 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모두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반대 의사 표시를 했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근로 조건이죠. 근로조건. 자,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 근로자 있죠? 그 근로자의 업무를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업무를 하면 말이 조금 꼬였습니다.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직접 채용하고 나서 이 사람들만 우리가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취업규칙보다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97조 있죠. 97조. 근로기법 97조. 그래서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효력은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 적용을 받잖아요.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사례 문제로 풀 필요 없고요. 짜실한 어떤 법리들을 연결해서 출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단답형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르타 대비해서 한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경업금지 의무는 일단 미기출 논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 해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자, 먼저 여러분들 비밀 유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비밀 유지 의무는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 가서 일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보만 전달하면 돼. 근데 경업금지 의무는요. 내가 정보를 전달한 데 포인트가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서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를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같은 듯 하면서도 살짝 달라요. 포인트는 뭐냐? 이 경업금지 의무는요.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존재하지 않다면 경업금지 의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죠. 보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있어야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이 된다. 일단 그 전제로서 이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 근거에 대해서는 존속적에는 의미 없고요.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었을 때, 자, 첫 번째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라면 이 약정에 따라서 우리가 경업금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요. 특별법이 있죠. 그래서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10조. 정확히는 10조 1항이죠. 10조 1항에서 전직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경업금지 약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민법 개념에서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요. 가행법규를 위반하는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이 경업금지 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이 민법 103조에 반하여서 무효가 되는지 이게 출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의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전직금지 신청은요.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직금지가 가능한 건데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 자, 이거는 한 판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업금지 약정에서 포인트는요. 이 근거의 효력 여부가 포인트죠. 자, 그래서 판단 기준은 민법 103조 위반 여부가 되고 있죠. 자, 근거는요. 우리가 해당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권, 그리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라면 이때는 민법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죄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103조 위반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한다? 자, 유효성 판단은 보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 그리고 근로자 퇴직 전 지위, 그리고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그리고 퇴직 경위, 공공 이익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거 보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다? 자, 첫 번째가 영업비밀. 자, 두 번째는 영업비밀 아니라 하더라도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거. 자, 세 번째는 고객관계. 네 번째는 영업상 신용유지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보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개념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비주지성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게 영업비밀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영업비밀의 개념이고요. 또 우리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려면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 어떤 범위, 내용을 특정해가지고 보호 조치를 청구해야 됩니다. 내용이 특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법 내용인데요. 부정력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직금지 신청인데요. 이건 이제 그 삼성전자 사건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업금지 의무는 전제가 뭐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야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한 전직금지 신청이 인정될 것인가? 포인트는요. 영업비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존속기간 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영업비밀과 관련돼서는요. 영업비밀은 이게 좀 잘못됐는데 자, 이거는 좀 수정을 할게요. 영업비밀과 관련돼서는 재직 중 그리고 퇴사 후
관계없이 언제 기산이 된다? 업무 이탈 시부터 갑니다. 업무 이탈 시부터. 이해가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요. 이제 전직금지 신청 기간이 있죠. 신청 기간. 이 신청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금지 신청 기간은 원래는 재직 중에는 업무 이탈 시부터, 자, 그리고 퇴사 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기산이 되는데, 예외적으로서 퇴사 시점부터 이 전직금지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보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퇴직 시에 영업비밀 존속기간이 이미 경과를 해버렸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전직금지 신청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칠판 한 번 더 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자, A 회사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담당하던 근로자 갑이 있어요. 자, 이 갑이 경쟁업체로 스카웃이 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A 회사에서 뭔가 제재 조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려다가 이제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 갑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한직으로 전보 명령을 내립니다. 배치 전환을 시켜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시간이 좀 지났어요. 1년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경쟁업체로 전직을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전직금지 신청을 하는데 이 전직금지 신청을 우리가 몇 년간 한다? 1년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포인트는요. 이 1년의 개념이 영업비밀 존속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이 했던 업무 영업비밀은 우리가 보통 1년 동안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자, 해서 1년을 신청합니다. 자, 그런데 판례는 이제 뭐라고 보느냐. 자, 이 사람이 지금 핵심 업무를 하다가 한직으로 배치 전환됐죠. 자, 그러면 이 시점부터 지금 1년의 기간을 이미 여기서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이 이미 퇴직 시점에 도과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더 이상 보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직금지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브루타 대비가 좀 되고요. 자, 사례 문제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명 이제 손톱깎이 사건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당 당사자가 이제 그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손톱깎이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좀 가지고서 근처에다가 이제 경쟁업체를 좀 설립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해서 이제 손배 청구를 하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이 앞쪽에 보시면은 포인트를 잡으실 때 지금 실질적으로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된다 안 된다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있다 없다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되는 거죠. 답안 구성을 할 때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손톱깎이와 관련된 그 기술 자체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라는 거죠.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러한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성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비주지성 이거 부정되고 경제적 가치성 이거 인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게 영업비밀이 아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거죠. 영업비밀이 아니니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답안 있을 때는. 영업비밀이 아니니까 맨 위에 있는 사용자 부가가치에 있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더 들어가면은 자, 우리가 경업 제한의 기한과 지역 그리고 대상 직종 자체가 한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정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간도 작고요. 그리고 기간은 작고 그리고 어떤 그 경업 금지가 되고 있는 지역도 한정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광범위하다는 거죠. 또 대가의 제공도 주지 않았죠. 자,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민법 103조 위반이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답안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9페이지 제3번 보시면은 부정의 방지법에 따른 전직금지 신청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건 실제 이제 판례 문제를 제가 사례한 거고요. 당사자 청구는 이제 뭐냐? 우리가 단순하게 전직금지 신청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청구했죠? 영업비밀 침해금지 조치까지 한 거죠. 영업비밀을 다른 데 가서 누설하지 말고 동시에 너 가서 일도 하지 마. 두 가지를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A회사 청구가 인정될 것인가 볼 때는요.
우리가 전직금지 신청이 인정될 것인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금지 조치도 인정될 것인가 둘로 나누어서 답안 구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점을 정리 보시면요. A회사는 경쟁업체인 B회사로 전직한 갑에 대해서 법원에 1년간 영업비밀 침해금지 조치 및 전직금지 조치를 신청하였죠. 자, 우리가 논점을 정리 잡으실 때는 당사자 중과 관련된 핵심 사실관계 키워드를 반드시 제시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 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직금지 신청과 관련해서 별도 약정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거를 인정할 것인가 그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지 1년 5개월이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쟁점이 뭐예요? 지금 영업비밀 침해금지 인정해 하면 안 돼. 근데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A회사 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자, 나머지 이제 목차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안전배려 의무인데요. 자, 안전배려 의무도 좀 짜실하죠. 자, 이것도 이제 미기출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요. 백지는 안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전배려 의무는요. 일할 때 다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전배려 의무는요. 일단 근로계약에서 파생되는 사인자 측의 신의체상 의무죠. 그래서 이런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면요. 계약관계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첫 번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은 우리가 요건이 필요한데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다친 이유가 업무 때문에 다쳤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예측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시기, 장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한다. 한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근로자가 다쳤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의치상 위반, 즉 안전배려 위반으로 손해 청구가 인정될 것인가? 이렇게 본다라면 인정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 두 가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간단히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3자 관계입니다. 그럼 파견 근로자가 다쳤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 그럼 파견 근로자가 다쳤다 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써주시고 제3자 관계인 특별 관계를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은 누가 보험을 부담한다? 이거는 사용사업주가 부담하죠. 왜? 사용사업주는 지금 간접 고용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 세 가지를 보시는데 첫 번째 파견 근로자가 이제 다쳤을 때 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자체가 어디에 있다? 사용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서 이러한 위험이 많이 발생을 한다. 자, 두 번째는 간접 고용하고 있는 그 사용사업주에게 산업법상 수교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다. 자, 그리고 최종 그래서 이 사용사업주가 보험을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다. 자, 따라서 파견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용 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균등처우입니다. 균등처우와 관련돼 가지고요. 일반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은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 그래서 이 헌법상 가치를 우리가 노동관계 법령의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6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 처벌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선국신사 내용이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이라는 점 요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예시 규정이라는 점, 열거 규정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거 외의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요. 균등처우 위반으로 금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남녀 고평법의 어떤 차별 사유 금지는요. 성별에 국한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령자 보험법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남녀 고평법과 고령자 보험법은요. 차별 영역과 관련돼서 채용 행위 자체에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요, 공용 형태인데, 기간제법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자체가 금지가 되고 있고요.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가 되고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 그 적용법을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법상 차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거 한 판 여러분들이 통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관련법은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시작을 하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의 점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목차를 잡으실 때는요, 암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법 조문에서 시작해요.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돼 있죠.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차별 사유 내지 내가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차별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누구에 비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 비교 대상 근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의 점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게 있죠. 이게 뭐다?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별처우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법조문에 있죠. 차별처우가 뭐다? 함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차별처우 자체가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차별처우예요. 함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이게 차별처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교 대상 근로자의 개념인데요.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단체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명시된 내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자, 그리고 100% 동일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주된 업무에 있어서 실적인 차이가 없다라면, 본질적으로 같다라면 다소간의 어떤 업무 내용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로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불리한 처우인데 이 불리한 처우는 우리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받고 있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요. 자, 함정 이유 없이, 자, 이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달리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달리 처우한다. 자, 또는 달리 처할 필요성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함정 이유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한다? 여기 불리한 처우로 삼은 내용이 무엇인지, 또 불리한 처우 사유, 또 급부 실제 목적, 고용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그리고 노동 강도와 양다 질, 자,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 요소, 자,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사진을 좀 찍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례 문제 제 3으로 한번 볼게요. 강원랜드 사건인데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가 다 되셨다는 전제에서 이제 복습을 하는 거니까 사실관계 다 읽지 않습니다. 자, 칠판으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강원랜드는요, 우리가 그 딜러를 모집을 하는데 정규직 딜러가 되려면은 일단 인턴십으로 1년 내지 2년이 필요합니다. 1년이나 2년. 자, 그래서 정규직이 되면요, 이제 8개 종목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는 다른 이게 갑자기 강원랜드, 이게 도박장이 아니고 뭐죠? 갑자기 말이 바뀌네. 카지노, 그렇지. 아, 갑자기 카지노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예.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갑자기 카지노라는 단어가 안 떠올랐네요. 자, 다른 카지노 경력이 있는 자도 있겠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인데 타 카지노 경력이 1년 경력이 있는 자가 있고요. 또 무경력인 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제 8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을 하는데 이게 전체 77%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이 기간제 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급부터 특별 상여까지, 이거는 급여 규정에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기본급 벽지수당, 또 고객서비스 수당, 정기상여금, 특별 상여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자, 호텔 봉사료는 봉사료 지침에 있습니다. 봉사료 지급 지침. 지급 지침에서 이렇게 금액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총 5,500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경력이 없다. 그러면 3,000.
경력이 있다 4,200 정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기간제 근로자도요, 타 회사의 경력에 따라 가지고 대략 1,000만 원 내외의 금액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와 4,200과 5,000, 여기 이렇게 할까? 1,200, 1,200. 그러면 얘와 얘는 지금 금액 차이가 얼마가 돼요? 여기도 1,300 정도, 1,300 이렇게 있죠. 1,300.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더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거를 다 합쳐서 본다라면 지금 얘의 기본급과 얘의 기본급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때 지금 여기까지 본다라면 지금 이거는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금액이 많고요. 특별 상여금까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기간제보다 정규직이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특별 상여금과 호텔 봉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판례 내용은요. 일단 조금 어려운 내용. 일단 비교 대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회사 측이 처음에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야, 우리 회사는 1년 내지 2년 동안 인턴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너희들이 지금 1호봉 대상, 즉 이 금액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 할 수 없고 마이너스 호봉 해가지고 마이너스 1호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뭐라 하느냐. 자, 우리가 비교 대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직제에는 편제되어 있어야 된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 내용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가운데서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1호봉이 이제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 측이 다시 뭐라 하느냐. 야,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너네들은 딸랑 2개인데 얘네들은 8개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하죠? 자, 우리가 블랙잭, 바카라, 자, 이것들은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서 지금 전체 게임 종목의 거의 7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된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차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특별 상여금을 보겠습니다. 특별 상여금. 자, 특별 상여금을 보시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요, 경력에 따라 가지고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요.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오히려 기간제가 높고, 자, 여기까지 합쳐서 본다면 이때 정규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규직이 특별 상여금을 받는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해요.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첫 번째. 지금 얘네들은 몇 개 더하죠? 6개 더하죠. 업무 내용의 범위가 더 많죠. 권한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내용의 권한, 책임, 노동의 강도 이런 게 더 많고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지금 우리가 처음 이 회사는요. 처음부터 인턴십을 1년에서 2년을 요구하고 있죠. 업무 숙련도가 더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상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호텔 봉사료입니다. 자, 호텔 봉사료는 지금 누가 준다?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주는 거죠. 그리고 봉사료 지침에 따를 때는 모든 근로자에게 이런 호텔 봉사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호텔 봉사료에 대해서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균등처우 위반이 되는 거죠. 기간제법상 차별처우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비교하죠. 항목별로 비교하는데 지금 얘를 묶어서 그리고 얘를 잘라서 이렇게 했죠. 범주별로 지금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범주별. 그래서 이 임금 항목을 비교할 때는 원칙은 항목별인데 우리가 항목별 비교 어려운 경우, 즉 임금의 구성 항목 자체가 체계가 다르거나 어떤 조건은 유리하고 또 다른 조건은 불리하고 해서 비교 자체가 이제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범주별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 내용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논점의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논점의 정리를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는 회사 측이 반발하는 내용들을 논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다 아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A회사는 특별 상여금과 호텔 봉사료를 정기 딜러에게만 지급하고요. 기간제 딜러인 가백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정기 딜러가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는 이걸 좀 풀었으면요.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풀어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간제 딜러인 갑에게 특별 사유금이나 봉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문제가 된다. 자, 이렇게 논점 정리 잡으시고요. 자, 법리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사안의 검토를 좀 볼게요. 먼저 비교 대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6개의 업무를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유사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자, 비록 정규 딜러가 기간제 딜러인 갑보다 6개의 종목을 더 진행하였지만, 자, 갑이 진행한 2개의 종목이 즉 바카라 블랙잭이죠. 자, 이게 전체 진행 게임의 76.7%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기간제 딜러인 갑 업무와 정규 딜러의 업무는 주된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자, 따라서 정규 딜러는 갑의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안 검토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안 검토는요, 여러분들이 논리력 없이 그냥 막 끄적끄적 이렇게 쓰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체계가 있어요. 퍼즐 맞추는 겁니다. 자, 사안 검토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일단 사안 검토는요, 우리가 법리 부분 있죠. 법리 부분을 최종적으로 여기다 끝에다 드러나요. 이런 식으로 체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아까 앞에서 종속적 관계가 인정된다. 종속적 관계. 그러면 종속적 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종속 노동성, 예를 들어서 업무 지시, 그 다음에 독립사업자성, 기타 뭐 보수 근로 대가성,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러기 때문에 업무 종속이 인정된다. 이러기 때문에 독립사업성이 부정된다. 보수 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박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설문에 주어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서 갑은 뭐뭐하고 있는 바 뭐가 인정된다. 뭐뭐하고 있는 바 뭐가 인정된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으시고요.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봤다. 근데 내가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막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가시면 사안검토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안검토 하실 때는 반드시 설문에서 주어진 그 키워드 있죠.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을 때, 나는 사안검토 할 때 이 키워드를 인용해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밑줄을 먼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를 보시는데, 자, 우리가 불리한 처우와 관련돼서는 여기 포인트는요, 항목별 아닌 범주별로 평가한다. 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갑과 정규 딜러 임금은요,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갑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지를 판단할 때는 항목별로 비교할 수 없는 바, 갑의 기본급에 대응되고 있는 범주인 정규 딜러가 지급받고 있는 기본급, 그리고 각종 수당 등을 합한 금액과 비교를 한다. 자, 해당 금액을 비교하면 갑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를 한다. 자, 한편 갑은 호텔 봉사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자, 합리적 이유와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근거 2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규 딜러는요, 인턴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갑보다 재직 기간이 더 있죠. 그래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업무 숙련도가 높다. 자, 업무 숙련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업무 내용이 많다라는 거. 정규 딜러가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갑이 지급받고 있는 기본급여,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정규 딜러가 지급받고 있는 기본급, 그리고 이런 각종 수당, 상여별 합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자, 반면에 호텔 봉사료입니다. 호텔 봉사료는 그 호텔 봉사료 지급 지침에 모든 근로자한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 하나 하고, 그리고 이 봉사료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래 주는 돈이다. 그거를 강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달러 보시면요, A 회사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지원된 호텔 봉사료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객들로부터 호텔 봉사료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한 것은 호텔 봉사료 지급에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자, 따라서 이 경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17페이지 제5문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제5문을 보시면은 전업과 비전업에 따른 시간 강사 강의료 차등 지급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해당 당사자는요,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입니다. 국립대학교. 자,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면요, 일단 국립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거기 소속이니까 일단
공무원 신분이 될 수 있겠죠. 공무원 신분. 그래서 여기서는 공무원도 우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 지급을 하는데요. 이 국립대학교에서 전업이냐 전업이냐 또는 비전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당 금액을 달리해서 지급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요. 신고를 하래요. 근데 금액 차이가 보시면은 전업은 시간당 8만 원, 그리고 비전업은 시간당 3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업 신고하겠죠? 전업 신고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세부에 따라 보시니까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갑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란 이유로 지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별도 수입이 있네? 그러니까 너 전업이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강사료 지급을 다시 3만 원으로 이렇게 동결시키고 차익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들을 보시면요. 일단 제가 판례 내용을 좀 묶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논점을 정리해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지금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법상 차별처우에 대한 게 문제된다 했잖아요. 사실관계는 이게 녹아있지 않은데 당사자가 아무래도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니까 남녀고용법상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 갑을 이제 여성 근로자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가 임금 지급 방법과 관련돼서 이제 남녀고용법상 징북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인지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균등처우 처음 들어갈 때 성국신사가 뭐라고 했었죠?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이라 했죠. 그래서 근로조건 외의 사유에 의해서도 차별처우를 하지 못한다라는 법리가 해당 판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논점 넘기 보시면은 A회사는 시간 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갑에게 비전업 강사를 지급하고 있는 바. 자, 근기법상. 자, 그리고 남녀고용법은 여러분들 가로를 좀 쳐주시고요. 제가 사실관계 쓸 때 해당 당사자가 이제 그 여자라는 말을 좀 뺐습니다. 차별행위 문제가 된다. 자,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남녀고용법상 적용이 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문제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법리 한번 보시면요. 자, 국립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 강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차별이다 아니다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사람이 근로자성 인정되느냐, 너무 뭐 길게 잡아가지고 그 종속성 관련된 판단 지표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분량 터집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에서 간단하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재건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바로 차별적 여유로 그 차별 처우와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양가로 3번 차별 사유 볼게요. 차별 사유. 자, 근기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처우 원칙이나 남녀고용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자,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되면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좀 특이한 내용이니까 좀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금 참고와 관련돼서요. 1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남녀고용법은 직무급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가치 노동 의미 그리고 판단 기준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부르타 랩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사항검토 보시면요. 차별처와 관련돼서 대법원이 언급하고 있는 그 징표들 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요. 전업과 비전업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전업과 비전업업이 구분이 모호하다. 자, 그래서 한 세 가지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국립대학교인 A대학교에 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속돼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학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시간 강사 외의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그리고 또 강소로 외의 다른 수입이 없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강사 일만 전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해당 국립대학교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모호하다. 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징표입니다. 자, 어찌됐건 시간제 근로자인
시향 강사에 대해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인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 한편 그 시향 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도로 강사료 단가를 인상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전임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이러한 재정 상황은 시간 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 임대 수입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임대 수입이 있다고 하여 시향강사 직무에 전업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균등처우 위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5문까지 했으니까요. 여기서 끊고 2교시 때 이제 그 위양예전 금지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